제가 봤을 때는 고금리 발작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10년 전에 하우스푸어 사태를 겪었잖아요. 네. 이번에 그거보다 더 심한 형태의 영끌 푸어 사태를 겪고 있다고 보면 돼요. 우리도 빠질 수도 있습니다. 더 떨어지는 와중이잖아요. 네. 네, 박원과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워낙 또 부동산의 전문가시다 보니까 예, 최근에 이 부동산 시장이 예. 워낙 뒤숭숭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사님 인사이트를 한번 여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루가 멀다 하고 기사를 나오는 걸 보면은 네, 거의 뭐 집값이 뭐 반토막 났다 이런 기사들이 막 그렇죠.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부동산 시장 뭐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거와 네. 비교하는 것도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하고 지금하고 차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는 모기지 사태잖아요. 네. 이번에는 고금리 사태라고 보면 되고요. 아, 어떻게 보면은 주택 시장 내부 변수보다는 외부 변수에 의해서 이 버블이 뭐 이렇게 터진다고 할까요? 뭐 그런 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약간 비슷해요. 오히려 10년 전에 하우스푸어 사태가 터졌거든요. 네. 그때하고 글로벌 금융 위기를 합치는 형태의 위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 더 심각한 거네요. 그렇죠. 왜냐면요, 집값이 일단 많이 올랐어요. 노무현 정부 때하고 문재인 정부 때하고 통화량은 거의 비슷하게 늘어났어요. 한 50% 정도, M2 기준으로. 네. 뭐, 광의 통화라고 그러죠. 근데 집값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훨씬 더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2008년, 2012년 당시에는요, 사태가 어떻게 보면 터지고 난 뒤에 금리가 이 낮아지는 국면이었어요. 네. 그렇죠. 맞아요. 가령 2008년 리먼 사태가 터지기 전에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5.25%였습니다. 네. 근데 리먼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2009년 2월에 이걸 2%로 뚝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하우스푸어 사태가 극에 달했을 때가 2012년 4분기거든요. 그때 금리가요 한 4, 5년 정도 계속해서 내리막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정반대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주택시장이 제가 봤을 때는 고금리 발작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과 1년 약간 더 지났죠. 2021년 7월만 하더라도 네.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0.5%였잖아요. 지금 3%를 넘어선 거죠. 금리 충격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지금, 금리를 더 올린다. 뭐 좀 낮게 보시는 분들은 뭐 3.5%, 네. 또 많이 보신 분들은 한 3.75%, 심지어 4%까지 보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변수를 압도할 정도로 바로 절대적인, 변수가 금리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금리가 뭐 주식이나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에 중력으로 작용하고 하나의 이제 블랙홀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구도는 뻔하잖아요. 결국은 금리 인상 랠리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어야 네. 뭐 거래도 어느 정도 좀 이루어질 거다. 뭐 그때 가서 바닥인지 아닌지 여부를 결정해야 될 정도로 앞으로 어떻게 보면 고금리 태풍 속에 주택시장이 어떻게 보면 한복판에 놓여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금리 발작이라고 한다면 네. 그리고 그 여파가 사실상 그 리먼 사태랑 하우스푸어 사태랑
합쳐서 오는 그 네. 정도긴 한데 네. 근데 이 금리 발작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정점을 찍으면 네. 만약에 뭐 한은이 다음에 네. 빅스텝 한 번 더 해서 뭐 실제로 한 3.5%? JP모건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 한 3.75 정도로 제시를 했는데 네. 얼마 안 남았단 말이죠. 어떻게 네. 보면은. 그러면 그 정도로 딱 올리고 난 다음에는 약간 좀 부동산 시장이 좀 진정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일부 거래는 될 수 있을 건데 부동산 시장은 금리를 인하하고 나서요 곧바로 반등하지는 않는다는 게 일반적인 통계입니다. 연구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짧게는 한 6개월, 길게는 한 1년 정도 후행한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이번에 베이비부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식 세대죠. 네. 밀레니얼 세대들이 이번에 큰 트라우마를 입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10년 전에 하우스푸어 사태를 겪었잖아요. 네. 이번에 그거보다 더 심한 형태의 영끌 푸어 사태를 겪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번 집값 하락은 바로 MZ 세대의 잔혹사라고도 저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큰 상처를 입었는데 네. 이게 그동안 우상향에 대한 기우제를 지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이게 현실화됐잖아요. 사회에 진출한 다음에 처음으로 이렇게 급락 사태를 만나는 거잖아요. 그게 뭐 지금 부동산의 문제예요. 뭐 주식, 코인, 이게 그렇죠. 부동산, 이게 어떻게 보면 트리오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엄청나게 이제 정신적 상처를 받은 상황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가깝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지금 MZ 세대들이, 뭐 금리가 뭐 더 이상 안 오른다고 그래서 바로 집을 사겠습니까? 이게 갑작스럽게 만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우연한 뭐 마주침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곧바로 아마 최근 2, 3년 전처럼 패닉 바잉을 하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V자형, 뭐 빗살무늬 토기 형태의 V자형 반등보다는 저는 욕조형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이제 푹 빠지잖아요. 네. 그럼 한동안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을 충분히 거칠 거다. 그런 다음에 다시 뭐 회복세로 접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역시 전망도 틀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너무 전망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전망은 잘 안 맞습니다. 전망으로 부자 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전망보다 대응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보통 하는데 네. 지금은 금융시장 자체가 불확실성의 극치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장기로 전망하지 마시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1년 단위로 잘라서 전망을 하십시오. 네, 잘 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활을 이렇게 쏘잖아요. 그러면은 1m는 금방 맞죠. 그렇죠. 오지가면 다 맞히잖아요. 네. 10m도 맞힐 겁니다. 근데 100m 가면 조금 맞히기 어려워져요. 그것처럼 장기로 전망하면은 잘 안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그러면 뭐 바닥이 2년 뒤에 올 거다. 3년 뒤에 올 거다. 5년 뒤에 올 거다. 그래서 내가 3년 뒤에 올 거라고 생각하고 가령 뭐 그러면 3년 전세 딱 계약해가지고 그때 딱 맞춰서 집을 사겠다. 이게 과연 맞겠습니까? 시장은 나보다 훨씬 똑똑한데요. 그래서 너무 어떤 그런 도식적인 어떤 전망은 별로 현명하지는 못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좀 잘라서 전망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전망 그러는데 전문가도 틀리고요. 네. 대부분 틀립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변덕과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충동 같은 이런 심리적인 어떤 요소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 가미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망이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전망을 따지자면 네. 내년 한 금리 올릴 때까지 정도는 타이밍을 보시고 그 이후에는 뭘 보셔야 되냐면은 바로 프라이스를 보셔야 됩니다. 가격을 보시는 게 낫죠. 그렇잖아요. 결국 싸게 사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싸게 사라, 무조건 싸게 사라, 그리고 또 싸게 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저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타이밍만 연연히 하는데 타이밍은 잘 안 맞는다. 그래서 타이밍과 프라이스를 동시에 보는 그런 지혜 같은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그렇게 유튜브에 보면은 막 뭐 언제가 바닥이니까 뭐 기술적으로 분석하니까 잘 안 맞습니다. 그쵸? 네. 그러니까 항상 전망을 좀 잘라서 전망을 하고 그다음에 그와 동시에 싸게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장땡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른바 바겐헌터, 헐값 사냥꾼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네. 뭐 그런 마인드로 하면은 가령 이런 거죠. 뭐 내가 숲속에서 토끼를 만약에 잡는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과거의 어떤 경험치로 보니까 뭐 이틀 뒤에 나타난다. 그럼 이번에 나타난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하루 뒤에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알 수가 없으니까 저는 타이밍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그 토끼가 그죠?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그죠? 그리고 몸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잡을 수 있는 정도인지 그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무게를 재는 거죠. 네. 프라이스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타이밍만 연연하지 마시고 프라이스를 같이 보고 판단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일단 금리 인상이 일단 끝나는 그 시점까지 일단 기다려 보는 것이 그렇죠. 현명한 판단이고 그 상황에서 이제 프라이스까지 같이 봐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게 이제 아마 내년이겠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일단은 그렇다고 그러면 내년에 바로 바닥이냐 이렇게 보기는 어렵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뭐 금리 인상이 이제 마무리됐다고 하더라도 바로 반등이 아니라 오히려 빠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거는 네. 그렇잖아요. 왜냐면 이게 부실 채권들을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아, 이게 지금 연체는 아직까지 낮은 수준이죠. 네. 어음부들도 낮아요. 왜냐면 하락기 초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연체를 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지금. 요번에 제가 영끌 푸어가 하우스 푸어보다 더 심각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하우스 푸어가 뭐예요? 대출을 많이 내서 집을 샀는데 그 대출 때문에 고통을 겪는 사람을 하우스 푸어라고 그랬거든요. 네. 이번에는 뭐예요? 그때는 영끌이라는 얘기가 없었잖아요. 맞아요. 비투란 말도 없었잖아요. 네.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번에 MZ세대들이 이 집을 사들일 때 가장 큰 이른바 로고가 뭐예요? 외침이라는 게. 뭐 비테크, 그 다음에 뭐 비투, 뭐 영끌, 그렇잖아요? 뭐 비테크를 모르면 경제학을 모른다고 할 정도로 어떻게 빚에 대한 무서움 없이 타인 자본을 끌어다가 배팅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후유증을 다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게. 그래서 너무 뭐 시장을 뭐 겁줄 생각은 없지만 어쨌든 요번에 이런 고금리에 따른 어떤 부동산 시장 하락 부분이 좀 더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만약 집을 사시는 분들은 어쨌든 조금 일단은 보고 나서 그 이후에 금리 이제 인상이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시장 동향을 보고 판단해라.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영끌로 인해서 그 집산 MZ 세대들의 그 부작용, 방금 말씀하신 부실 채권 이슈가 나오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그렇죠. 시장에서 소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설거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설거지하는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설거지를 일단 해야지 나중에 뭐 주택 시장이 좀 깔끔해진다면 반등이 나온다든지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나 일반 뭐 사회 현상이나 같습니다. 많이 오르면은 반드시 많이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가장 큰 이제 피해자이자 손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세대가 바로 MZ 세대라서 제가 참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제가 MZ 세대의 잔혹사라고 말씀을 드린 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시장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행태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집값이요 강남보다는 이때 변동률로 계산하는 겁니다. 강남보다 그 노도강을 비롯한 강북이 더 많이 빠졌거든요. 네. 서울보다는 수도권이 많이 빠졌죠. 그거 왜 그렇습니까? MZ세대가 서울에 집을 못 사니까 결국은 탈서울 내 집 마련, 수도권으로 몰려갔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강남을 못 사니까 비강남의 반란이라고 그래서 노동 쪽으로 몰려가다 보니까 오를 때는 확 오르지만 내릴 때 지금 더 많이 빠지고 있는 양상이죠. 그래서 지금 집값 하락은요 수도권부터 시작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거 강북을 거쳐서 강남을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강타한다고 그럴까? 아니면 뭐 이동한다고 할까?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건데 2012년에 하우스포 사태와 지금이 근본적으로 다른 거는 이런 겁니다. 지형도가 다릅니다. 그때는 바로 베이비 부머들이 시장을 주도했거든요. 이번에는 MZ 세대들이 주도한 거죠. 네. 베이비 부머들이 그때 당시 주도할 때 그때는 주로 버블이 어디가 많이 꺼지기 시작했냐면 강남이 많이 꺼졌죠. 2006년도에 뭐 버블 7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지역이 다 판교 주변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뭐예요? 강남보다 비강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때는 대형이 급락이 왔어요. 이번에는 소형이 급락이 오죠. 그때는 구축이 하락했지만 지금은 신축이 하락합니다. 그때는 재건축이 하락했지만 지금 일반 아파트가 더 하락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구도를 보시면은 MZ세대들이 어떤 몰려갔던 곳, MZ세대들의 연끌 비투 대상인 게 이른바 역세권의 소형 아파트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정관념은 역세권의 소형 아파트는 수요가 탄탄하기 때문에 불황에 강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전혀 엉뚱한 상황이 펼쳐진 거잖아요. 우리가 또 알기로는 재건축은 금리에 민감하단 말이에요. 투자 상품이니까. 재건축이 더 급락 올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면요. 재건축보다 일반 아파트가 약간 더 빠진 곳이 많아요. 그 다음에요. 대형 아파트는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1, 2인 가구가 늘어나니까 이제 뭐 대형 아파트 살 사람도 없으니까. 맞아요. 네. 이제 앞으로 떨어질라만 남았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대형 아파트는 거의 안 빠지고 소형 아파트가 급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바로 MZ세대들이 소형 아파트에다가 신축 아파트를 선호했죠. 그리고 재건축은 잘 안 삽니다. MZ세대는 기본적으로 욜로 스타일이라고 그러는데 비테크는 하지만 네. 몸테크는 안 해요. 몸은 좀 힘들지만 나중에 뭐 돈이 벌리는 구조. 네네. 그러니까 MZ세대들이 많이 몰려갔던 곳들이 이른바 오슈팅. 그러니까 가격이 어떻게 보면은 급등, 부풀려진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고금리라는 엄청난 충격을 받으니까 그거부터 흘러내리는 구도. 이거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프레임 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확실히 지금 많이 빠졌다 하더라도 이 떨어지는 칼날을 쉽사리 잡으면 안 되겠네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은 안 삽니다. 왜냐? MZ세대들은요, 이번에 물론 이제 패닉 바잉을 하는 어떤 비합리성이 드러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단군 이래로 가장 재무지능이 뛰어난 세대예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데요. 뭐 어차피 다 알고 있잖아요. 금리가 이렇게 오르는데, 지금 담보대출 금리가 불과 2년 전에 2% 빌린 사람도 많았어요. 네. 지금 이게 변동금리 대출, 이렇게 보니까 연장할 때 뭐 6% 해당되는 분도 있고, 앞으로 이게 상단은 8%까지 넘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진짜 높아지네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집을 사요? 못 삽니다. 겁이 나서. 사려도 안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갑자기 엄청나게 이제 수요의 공백이 발생해버린 거죠. 그래서 과거와 다른 또 하나의 측면은 바로 스마트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작년 말 기준으로 93%예요. 아기 빼고는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정보를 동시에 받으면요, 생각이 비슷해집니다. 행동도 비슷해지거든요. 네. 이거를 집단 사고와 군집 행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빠른 속도로 정보가 전달되면요, 공포도 빨리 전염됩니다. 버블도 많이 끼겠네요. 그렇죠. 오를 때 확 올라가고 내릴 때 어떻게 보면 더 격하게 떨어지는. 왜냐하면 이게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었다면은 그래도 그 중에 한 사람 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저 해방된 거하고 6.25 전쟁 터졌을 때 시골 분들을 뭐 이틀 뒤에 3일 뒤에 안 사람도 있었다는 거 아니야.
그렇겠네요, 진짜. 그렇죠. 쳐들어와서 안 사람도 있을 테고. 진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보가 빨리 전달되면은 이게 하락 속도도 좀 빠르다고 보면 되고 지금 그리고 규제들이요 거의 다 과열기 때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가령 조정 대상 지역에서요 네. 1주택자가 집을 하나 더 사면은 취득세가 8%입니다. 누가 집을 삽니까 지금? MZ 세대들은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고 1주택자들은 취득세 때문에 집을 못 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수요의 큰 싱크홀 바로 구멍이 난 상황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집값이 바닥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지하 4층까지 떨어져 버리는 거죠. 불과 집값이 빠진 지가요. 네. 5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요. 진짜 별로 안 된 것 같아요. 많이 빠진 데는 5개월 사이에 뭐예요? 30% 심지어 반토막 난 데도 있죠. 물론 이게 특수관계인 거래이긴 하지만 어쨌든 네네. 많이 빠진 데는 지금 뭐 특수관계인 거래를 하더라도 한 40% 정도, 아니 특수관계인 거래가 아니더라도 40% 가까이 빠졌단 말이에요. 이게 뭐 아파트가 뭐 주식이에요? 그렇게 빠지게 단기적으로. 이게 왜 그런 거냐?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정보가 빨리 전달되니까 공부도 그만큼 빨리 전달되고 수요에 어떻게 보면 큰 빵꾸가 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급락 사태가 일어났다.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급락이 왔는데 그 와중에서도 MZ세대들이 몰려가는 곳. 신축, 소형, 그다음에 비재건축. 그다음에 지역적으로는 강북과 수도권에서 하락하고 특히 수도권에서는 GTX 주변 지역들, GTX 라인 네. 주변 지역들, 가령 뭐 화성, 그다음에 뭐 동탄이죠, 화성이. 네. 그다음에 뭐 저런 안양 동안구 인덕원이잖아요. 의왕, 그다음에 수원 영통구, 그다음에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뭐 인천의 뭐 송도 같은데 네. 이런 데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빠지고 있죠. 그러면 조금 지금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약간 지형도랄까요? 이게 조금 이제 감이 잡히시죠. 네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과거와 전혀 다른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보실 때 가장 위험한 게 이 도식적 사고예요. 옛날에는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그렇게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항상 시장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좀 더 탄력적이고 유연한 어떤 접근을 해야 이 부동산 시장 흐름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그 가격이 급락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매물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특수 관계인의 거래상에서 그게 한 호가가 그냥 확 내려가다 보니까 전체 호가가 좀 내려가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근데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나고 어느 정도 약간 좀 U자를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좀 거래량이 좀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돼야지 사실상 진짜 좀 의미 있는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그때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지금이야 뭐 더 떨어지는 와중이잖아요. 네. 그거는 뭐 제가 말씀 안 드리더라도 여러분들이 다 그거에 대해서 뭐 동의를 하실 테니까요. 근데 지금 이런 얘기도 해요. 네. 뭐 지금 거래가 얼마 되지도 않는다. 네. 그럼 뭐 거래도 별로 안 되는데 그게 뭐 무슨 가격이 떨어진 거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기는 좀 그렇다고 보고요. 왜냐면은 어차피 소규모 단지나 나홀로 아파트들은 가격이 빠지지도 않아요. 결국 지금 시장 흐름을 주도하는 것은 이른바 랜드마크 아파트들이에요. 그 랜드마크 아파트는요, 이 대단지거든, 기본적으로요. 그렇죠. 아무리 불황이라도 한두 개씩 거래가 됩니다. 그게 급매물이 아니라 극급 매물이겠죠. 그래서 이제 KB에도 보면은 KB 선도 50주소라는 게 있어요. 시가총액 상위 50개를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홀로 아파트들은 시세 포착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의미가 없군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래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시각에 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뭐 실거래가를 볼 거냐, 통계로 볼 거냐, 뭐 여러 가지 통계 지수로 볼 거냐,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거는 대단지 실거래가를 보시는 게 저는 뭐 조금 시장을 더 리얼하게 반영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지금 급매가 거래되잖아요. 네. 지금 급매가 시세보다 낮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 거냐? 지금처럼 금리가 오르고 거래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급매가. 나중에 이게 시시로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집값이 하락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물론 뭐 집 가진 분들이야 뭐 빠진 것도 없다 이렇게 하고 싶죠. 뭐 저도 뭐 집을 한 채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지만 시장은 냉철하게 보셔야 되죠. 내가 나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볼 수도 있죠. 개인들은. 그런데 시장 진단은 명확하게 정확하게 해야 되죠. 저 같은 사람이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어줘야 되지. 그걸 나는 집 한 채 있으니까 집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분명히 실거래가가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실거래가 보더라도 며칠 전에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얘기하셨잖아요. 서울에서 보니까 올 들어서 한 6% 정도 빠졌더만. 네. 통계 지표는 그 정도 안 빠졌어요, 서울에서. 아. 한 1.67%? 한 1.7% 이내로 빠졌던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예, 그럼 별로 빠진 거 없잖아요. 그렇죠. 실거래가 보셔야지. 실거래가를 보시는 게 훨씬 더 맞죠. 예. 통계는 사실 좀 왜곡이 큰가 보네요. 아니요, 그거는 통계 작성 방법에 따라 달라서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어느 지표를 볼 거냐 하는 문제 있는데, 어쨌든 논문 쓸 때는 가격 지수로 보는 게 맞고요. 아까 그거. 근데 우리가 느낄 때는 실거래가로 보는 게 낫죠. 실제 거래할 수 있는 가격이 더 중요한 거니까. 2020년, 2021에 돈 못 번 사람들은 정말 부끄러워요. 그건 아무나 돈 못 돼요. 모든 사람이 돈 버는. 근데 그게 저는 또 2030년 전후로 온다고 봐요. 그럼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냐? 아니거든요. 그때 왔는데 여러분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못 잡아요. 그럼 여러분, 기술의 판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또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 50년 주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와 있다. 근데 여러분 운 좋게 지금 이 시장에 숨쉬는 사람들은 그 50년 기회가 한번 잡을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어렵게 보거든요. 투자라고 하면은 전혀 아닙니다. 모를 때는 어려워요. 알면은 쉽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누가 해주네 안 해주네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줄 거예요. 98년에 구글, 애플,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아마존 이런 기업들처럼 그 시작점이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2.5% 안에 있는데 maybe 당신이 그 2.5% 들 수가 있다. 그런 시야, 인사이트를 주는 시간이 되도록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좀 궁금한 게 지방 쪽은 좀 지방은 지금 요번 상승기 때요. 서울 수도권보다는 덜 올랐어요. 그리고 주로 이제 많이 오른 게 세종, 대전이 많이 올랐죠. 그렇죠. 세종하고 대전은 거의 수도권하고 비슷하게 올랐어요. 대구가 이번에 좀 빠지고 있는데 그건 입주 물량이 좀 많아서 그런 거고 대구는 별로 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은 세종하고 대구 빼고는 가령 뭐 부산이나 뭐 울산이나 이런 광주 이런 곳은 그렇게 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일부 대구는 조금 예외라고 보고요. 별로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수도권만큼 그렇게 가격 하락이 나타나지 않을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많이 오르면 많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럼 약간 상대적으로 지방에 집 마련하신 분 같은 경우에 조금 날 수도 있겠네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수도권이 더 빠질 테니까. 아니죠. 그러면, 그럼 수도권에 집 사는 그 하락폭. 아까 제가 프라이스 얘기했잖아요. 그럼 지방은 그만큼 안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바닥을 잡는다고 했을 때, 수도권보다는 약간 높게 잡아야 될 거예요. 왜냐면 들어올랐으니까요, 이번에요. 하나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서울 집값이 그래도 나름대로 좀 견조할 것이다. 내년에 반등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의 몇몇 논리가 뭐냐면은 공급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공급 대책 내놨지만은 그게 실제로 승인 나고 공급될 때까지 거의 한 5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은 좀 견조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공급 그 만능론은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하다.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그 불안 심리가 집값을 급등시킨 주요한 원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2012년에 하우스포 사태가 터졌을 때
그때요. 전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18만 가구밖에 안 됐어요. 네. 많을 때 보통 뭐 40만, 50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이렇게 보셔야 돼. 변수를 어느 정도 비중을 둘 거냐가 중요한데, 이게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종속 변수를 할 수 있는 가격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네. 지금은 공급 부족 갖고 집값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금리가 압도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고, 이게 지금은 위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금리 앞에 장사가 없는 거죠. 그러면 공급 불안은 언제 가서 또 반영이 되느냐? 그건 회복기 접어들어서 상승기 때 그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번에 돈이 많이 풀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원자재 값도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은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올랐는데 왜 안 올라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유동성을 흡수한다는 차원에서 금리를 올린 거잖아요. 네. 그럼 금리를 올리면 부동산은 반비례 관계니까 하락을 하는 거죠. 오히려. 네. 근데 만약에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언제 반영되느냐, 자산 가격에. 그거는 시장이 안정되고 나서 그거는 상승기 때 한꺼번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도식적인 사고를 하지 마시고, 시장은요, 그런 변수들이 어떨 때는 평상시에는 이렇게 큰 변수들이 위기 때는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금 공급 부족 갖고 어디 가서 집값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공급 부족에 대한 심리는 지금은 제 생각에 5%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내년에 가서 시장이 안정이 된다. 네.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 부족이라는 이슈가 어젠다라고 그러는데, 그런 의제가 설정이 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옛날에 그러면 집값이 빠졌을 때는 그러면 주택 보급률이 그때는 지금도 더 낮잖아요. 서울의 주택 보급률이 뭐 지금 100% 안 되는데, 옛날에는 더 그러면 어떻게 볼 때 낮았을 때는, 그때 빠졌을 때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항상 변수라는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고무풍선 같아요. 어떨 때는 확 쪼그러들었다가 네네. 어떨 때는 이게 엄청나게 커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은 뭐냐? 지금 현재 가장 큰 변수는 뭐겠어요? 바로 다른 변수는 다 무시하고 어떤 변수가, 이게 금리가 결국 절대적인 변수가 돼버린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변수라는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뭐 변수 요것만 있나요? 옆에 또 변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걸 변수들의 이제 변주곡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래서 항상 이게 뭐 금리가 부동산의 모든 걸 결정한다 이렇게 볼 수도 없고, 공급이 부동산의 모든 걸 결정한다. 그거 굉장히 도식적 사고로 위험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어떤 변수가 시장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작년만 해도 뭐였습니까? 작년만 하더라도 공급이라는 불안이었죠. 그때는 컸죠. 언론에서 워낙 또 많이 또 솔직히 좀 부풀린 측면도 있고, 맞아요. 솔직히 네. 뭐 그런 측면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변수라는 것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유동적인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게 마치 경제가 움직이는 유기체라고 하는 것처럼 네. 변수 역시 굉장히 움직이는 유기체다. 그렇죠. 어떨 때는 엄청나게 이게 과대포장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예 무시되기도 하는. 그렇다 보니까 전망도 어렵고 분석도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이게 사실 금리라는 것도 그냥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니라 막 계속해서 올리고 사상 초에 빅스텝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변수 중에서 그게 가장 큰 변수로 그렇죠. 자리매김함으로써 사실 이렇게 하락이 유발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인간들은요, 대체적으로 절대치에 그렇게 민감하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제가 첫 집을 살 때가 90년대 초반이었는데, 그때 네. 대출금리가 14%였어요. 그때 다 대출로 집 샀잖아요. 그때는 14%를 별로 그렇게 높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어떻게 아파요? 14%. 지금은 어때요? 그러니까 뭐에 민감하느냐? 네. 변화율과 속도에 민감한 거예요. 지금은 집값이 왜 빠지느냐? 저금리에서 갑작스러운 고금리 시대로 가니까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적응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어느 순간 다시 우리가 고금리에 적응을 할 겁니다. 금리가 높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익률은 낮아지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에 대한 할인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이 떨어진다고 보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보통 인간들이요. 네. 그리고 위험들을 이렇게 잘 피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죠? 안 됩니다. 결정적인 한 방에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그죠? 아무리 똑똑해도 요번에 보면은 다 실수를 했잖아요. 요번에 MZ세대들 막판에 연끌 비트했던 사람들이 학력이 낮을 것 같아요? 다 고학력자들이에요. 석사 있고 박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인간이요, 어떻게 보면은 그룹 싱킹이라고 그러는데 이 집단적 사고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인간은 어차피 이런 집단 생활을 우리가 구석기 시대부터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 혼자 떨어져 나간다는 거, 그 포모 증후군 아시잖아요. 네. 그만큼 두려운 건 없어요. 왕따 당하는 게 그렇게 왕따 시키는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거. 왜냐면은 인간은요, 그 무리에서 벗어나면 죽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이게 집단 행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대부분이 작년에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도 다 그렇게 무리해서 집을 샀습니다. 나만 그렇게 딱 피해가지고 빠져나갈 것 같죠? 그건 많지 않아요. 퍼센테이지를 보면. 잘해봐야 한 5%, 10%죠. 대부분이 다 걸려들었습니다. 이걸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욕망의 집어등이라고 그래요. 집어등. 이 오징어 잡을 때, 네. 오징어 잡을 때 이렇게 불을 활짝이 켜놓는 걸 집어등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 욕망의 집어등이죠. 그러면 그 오징어가 IQ 2나, IQ 5나, IQ 10이나 다 걸려드는 거예요. 그런 열광적인 분위기가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빠져나가기가. 남아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은, 남아 무리에서 동떨어진 것 같은 그런 불안감과 초조감이 팽배하지만 누구나 다 그냥 가 사인합니다. 네. 실제로 많은 케이스들이 많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확실히 그 군집 활동이라고 하나요? 군집 행동.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가격의 왜곡도 발생을 하는 거고. 그렇죠. 반대로 엄청난 저평가도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변동성 쇼크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러니까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이라고 그러죠. 네네. 이게 이제 거칠게 반복하는 게 이게 금융시장의 특성이기도 하고요. 부동산은 원래 안정적이었는데 이게 이제 자산화되다 보니까 주식하고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 이제 돈이라는 그 매개체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재테크라는 게 그런 거죠. 옛날에 뭐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시골집 같은 거 그렇게 아파트처럼 그렇게 막 사고 팔고 이렇게 하는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장이 안정적이에요. 이 자산이 돼버리면 근본적으로 변동성이 큽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아무리 공부를 하고 똑똑해도 사실 이런 군집 행동에 노예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약간 그래도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근데 그렇게 지나고 나면은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됐었다. 네네. 그러면서 자기를 이제 학대하고 자기를 이제 혐오하고 그런 거죠. 그거 왜 나는 그런 의사결정을 했을까? 나는 명색이 말이야 경제학과 나오고 경영학과 나오고 그리고 또 유명대학 경제학과 경영학과 나왔는데 그리고 석사까지 하고 박사까지 했는데 나는 왜 그런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왜 충동 의사결정을 했을까? 네. 자기 자신을 용납을 못하는 거죠. 이런 그래서 우울증 걸린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죠. 2012년에 베이비부모분들 우울증 많이 걸렸고요. 특히 그 이후에 집값이 급반등하면서 네. 집 잘못 팔아가지고 우울증 걸린 사람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게 한두 푼입니까? 이게 돈이요. 4억, 심지어 10억씩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위험한 머니게임의 주택의 하나의 수단으로서 동원된 거잖아요. 그 재테크에 실패한 사람이 하우스푸어고 네. 이번에는 연골푸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죠. 어떡하겠습니까? 자본주의가 특성인데 그거는. 이게 최대한 그래도 약간 네. 여기에 노예가 안 되기 위해서 약간 좀 팁이라든지 좀 갖춰야 할 그런 게 있을까요, 근데? 제 생각에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빚을 좀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아마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네. 빚이 무섭다는 걸 이번에 알 겁니다. 이게 부채주의라고 그러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빚을 통해서 자산을 무한대로 늘린다는 이 부채주의 함정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옛날에 그 얘기 드렸더만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미국은 말이야 다운 페이먼트라고 그래가지고 10%에서 15% 정도 돈만 있으면 나머지는 전부 다 대출해서 집을 사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하느냐라는 식으로 항변이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불과 1년 반 전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그것도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저는 빚 많이 내면 부부싸움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돌려 말하고 말았는데 이 빚이라는 것은요 양날의 칼이에요. 모기지가 모터 게이지잖아요. 네. 모터가 죽음이잖아요. 묵음이 되지만 게이지가 서약이잖아요. 이 모기지는 죽음을 서약하고 빌리는 남의 돈이잖아요. 이게 잘 쓰면은 이게 원앙소리 옛날에 영화 원앙소리 있죠. 네. 그건 누렁이 소처럼 나를 지지하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지만 잘못 쓰면은 잘 아시다시피 재앙이 되는 거예요.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거 이게 이번에 빚에 대해서 무섭게 생각하셔야 돼. 부채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경종을 울려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집값이라는 것은 항상 오르는 것만은 아닙니다. MZ세대들이 요번에 처음으로 이제 집값의 우하향을, 그것도 급격한 우하향을 겪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집값은 어쨌든 간에 무조건 오르는 것만 아니다. 많이 오르면은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경제학이죠. 어떻게 보면은. 네. 우상향에 대한 어떤 맹신들은 이게 또 다른 어떤 위험을 부른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할 수 있는, 만약에 내가 연끌 푸어라면은 어쨌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부채 다이어트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이 고금리 사막을 넘으려면은 몸집이 가벼워야 돼요. 그래서 다 딱한 사정이 있습니다. 다 절박해야 내가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 집을 가령은 뭐 전세를 놓고 네. 더 싼 전세로 옮긴다든지 빚을 갚을 방법이 없다면은 특히 사회 초년생 같은 경우는 저는 부모 집으로 다시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거 전세 받아서 대출을 갚는 방법, 그렇게 해서라도 부채 다이어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이 빚은 결국은 이게 일종의 신용이잖아요. 그렇죠. 신용이고 금융이란 말이에요. 금융은 파이낸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엄청나게 이 부풀려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꺼지면은 풍선 만약에 꺼지듯이 엄청나게 이게 변동성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부채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더 좀 각성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 앞서서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나고 이제 거래량이 좀 활성화되고 그 정도 돼서야지 이제 가격을 보면서 좀 싼 부동산 같은 경우에 매입할 만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약간 좀 싼 부동산의 정의? 이게 뭐 약간 가치가 있겠죠. 아무래도 싸다는 것 자체가. 그거를 네.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네. 쉽진 않아요. 베이스를 아마 네. 수도권은 마이너스 40%부터 시작해야 될 겁니다. 아마 집값이요. 고점 대비. 고점 대비. 작년 고점 대비해서. 네. 서울은 마이너스 30%가 벌써 나타나고 있잖아요. 맞아요.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만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수도권은 마이너스 40% 돼서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 서울은 마이너스 30% 돼서 무조건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기준치로 보고 그걸 이제 이른바 중거점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네? 네. 앵커링 포인트라고도 표현하는데 그걸 그 정도로 삼고 이렇게 진짜 지역 따라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역시 지금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그 전망도 어떻게 이른바 태풍이 있잖아요.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걸 해야 되는 거야. 지금 태풍이 몰려오는데 지금 비닐하우스를 어떻게 이거를 더 지을까?
아무 의미 없잖아요. 태풍이 다 날아가 버리는데 태풍이 지나고 난 다음에 뭐 비닐하우스를 어떻게 지을 건지 농사를 어떻게 지을지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 거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뭐 집값에 대해 전망하는 것 자체가 네. 이거는 그냥 불안하니까 그냥 해보는 소리죠. 이거 다 무의미합니다. 전망은요 생각보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아요. 그럼 집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집값이 안 빠졌으면 좋겠죠. 이거 소망적 사고라고 그러거든요. 네. wishful thinking이라고 그래서 소망적 사고를 하죠. 집 없는 사람들이 더 반토막이 아니라 더 떨어지기를 원하는 거고. 근데 그 가운데서 내가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그래서 제가 뭐 얘기하면 뭐 파라리 욕이에요 다. 자기하고 다르다는 거지. 어쩔 수 없어요. 저 같아도 욕할 거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선험적 어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어쨌든 금리가 다 오르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제가 타이밍을 잡으라고. 그때까지는 집 안 사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죠? 다 오르고 나서 그때 가서 뭐 타이밍과 프라이스를 동시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적어도 뭐 이 태풍이 지나가기 전까지는 네. 뭐 그냥 혼자서 그냥 멀리 간주하듯이 바라보면 되지. 굳이 그걸 뭐 딱 타이밍을 딱 이렇게 진짜 안 맞습니다. 그렇게. 많이 해보지만. 네. 사실 뭐 타이밍은 알 수도 없지만 아무튼 그때 가가지고 그러면 문제는 그러면 내가 그러면 그때 결정적인 순간에 그럼 집을 싸게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타이밍을 그거는 잘 안 맞는다고 그랬잖아요. 네. 준비를 하셔야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돈을 마련해야죠. 돈. 선돈후곰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보고. 네네. 네? 네. 선돈후곰. 돈을 먼저 마련해 놓고 나서 타이밍을 재는 거죠. 곰곰이. 그러니까 돈이 없는 상태에서는 타이밍은 무의미합니다. 그거는 공상영화 혹은 그냥 만화 보는 거죠. 꿈속에 그림을 그리는 거지. 아니, 돈이 있어야 타이밍을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3개월 이내에 그러면 내가 잔금을 치를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금 다 뭐 주식에 뭐 30%, 40% 마이너스 다 물려 있는데 어떻게 집을 사요? 집을 사고 싶어도 네.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그러면 내가 캐시플로우 로드맵을 짤 거냐? 이게 관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타이밍보다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집값이 절대적으로 딱 진짜 싸다 싶을 때 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게 선돈후곰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요새 MZ세대들이 제가 머리가 좋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요새 전세 안 살고 월세 살잖아요. 아. 깡통 전세를 피하려는 목적. 혹은 뭐 요새 뭐 전세 대출 금리보다 전월세 전환율이 낮으니까 더 유리하니까 월세로 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진짜 똑똑한 머리 좋은 MZ세대들은 그 진짜 바닥에서 잡으려고 월세 살잖아요. 돈을 차곡차곡 잘 모아놓은 다음에.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그거 찬스를 잡아야 되는데 돈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거는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꿈꾸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윤곽이 나오시죠. 그럼 만약에 요번에 그러면 내가 돈을 마련해 놓지 않고 뭐 어느 정도 가격이 막 떨어져서 사고 싶다 이럴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뭐 그냥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시점에 왔을 때 살 수 있는 구매력이 있어야 된다. 이게 더 유효수요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얘기죠.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사실 뭐 주식에 물려있는 MZ세대 상당히 많고 30% 그렇죠. 다 물렸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리고 아직도 그 이전 정권에서 그 강력하게 했었던 규제 정책이 풀린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약간 좀 역전이 돼야겠네요. 어느 정도 좀 자금 사정 같은 경우에도 괜찮아져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는 막 집값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정부에서 막 규제를 풀고 대출도 막 화끈하게 해주고 좀 돈 빌려서 집 사라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면은 그 정도 되면은 사실 살 수 있는 그러면 그때가 본격 회복이라고 보면 되고요. 뭐 MZ세대 입장에서는 뭐 규제는 그대로 놔두더라도 네. 가격 메리트만 보하게 되면은 일단은 돈이 뭐 모자라면은 일단 갭 투자를 해야죠. 갭 투자를 했다가 네. 나중에도 입주하면 되잖아요. 그걸 저는 이제 선량한 갭 투자라고 그러거든요. 단순 갭 투자하고 좀 다른 성격이 있죠. 자기가 나중에 입주를 하니까요. 그렇죠. 그건 이제 단계별 내 집 마련 어떤 전략으로서 갭 투자 사다리를 이용하는 거죠. 그건 나쁘지 않아요, 그거는. 잠깐 한다면은. 네.
물론 이제 뭐 세입자가 나간다면 돈 내줘야 되죠. 그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대출 규제가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집값이 싸다 그러면 네. 갭투자 했다가 나중에 들어간다는 전략 그것도 나쁘지 않고요. 또 뭐 분양받는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분양도 좋고요. 또 내년부터는 경매도 좋습니다. 아, 저 경매. 네. 네, 내년에는 아마 경매 시장이 굉장히 좋을 겁니다. 어. 이때는 뭐 시장이 좋다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서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세 가지 이 트랙을 동시에 구사하시는 게 좋아요. 건매물, 분양, 네. 그다음에 뭐 아까 경매. 경공매 세 가지 방식을 통해서 하십시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싸게 사는 거 외에는 저는 대안이 없다고 봅니다. 하나 네. 더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소형, 그다음에 그 영끌한 세대들이 뭐 관심이 있어하는 약간 역세권의 소형 이런 쪽이 사실 거품이 완전 껐다가 많이 빠졌잖아요. 예, 예. 나중에 이제 뭔가 좀 시장이 정상화가 되고 투자할 만한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한다면 확실히 그런 거품이 많이 꺼진 그쪽에서 좀 투자 기회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저는 가격이라고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작년 4분기가 대부분이 고점이었습니다. 네. 그죠? 그때 평균 거래 가격으로 보셔야 돼. 하나만 보면은 이게 착시 현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때에 비해서 많이 빠진 걸 접근을 하시면 좋아요. 무조건 되고. 아,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재건축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재건축을 저점에 사면 좋았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좀 반대라고 그랬잖아요. 일반 네. 아파트 더 많이 빠진단 말이에요. 왜냐 재건축이 덜 빠지느냐. 이 정부의 지금 도심 공급 확대의 어떤 방법으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니까 그 기대 때문에 지금 안 빠지는 거예요. 물론 빠지기는 빠지는데 지금 이른바 GTX 주변에 그런 일반 아파트보다 덜 빠지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이것저것 이제 이 테이블에 올려놓고 따져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역세권 신축 아파트를 살 수도 있고 역세권 구축 아파트도 살 수 있어요. 그거는 굳이 그렇게 뭐 반드시 이걸 사야 되겠다기보다 네. 그 당시에 가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제가 하나만 생각하면 부호 낚시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지 말고 그물 낚시하듯이 하는 거예요. 예, 그물을 한 30개 정도 걸쳐 놓는 겁니다. 그러면 아파트로 따지면은 한 30개. 네. 동수로 따지면 한 10개 이상. 그 중에서 하나 잡는 거예요. 건매물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아, 무슨 말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때 가격 메리트가 있으면은 일반적으로 지금 재건축이 덜 빠진다고 말씀드렸지만 하필 또 그거 가보니까 재건축이 더 빠졌어. 그럼 이거 사야죠. 지역마다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내가 이제 출근하는데 한 대중교통으로 1시간 정도 되는 정도 범위를 찾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메리트가 있는 아파트를 골라내는 거죠. 이제 젊은 분들 잘 하시잖아요. 엑셀 같은 데다가 네. 이렇게 딱 하셔가지고 테이블에 딱 올려놓고 뭐 이렇게 점수를 매기면 되거든요. 가령 10점 만점에 가령 뭐 역세권이란 보통 서울에서 500m잖아요, 반경. 네. 그러면 거기에서 300m다. 그러면은 점수를 8점 주는 거죠. 그다음에 뭐 청가구다. 네. 그러면은 뭐 얼마 정도 주겠어요? 한 8점 정도 주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아. 그다음에 교육 여건이 되게 좋다. 네. 그러면 뭐 한 9점 정도. 안 좋다 그러면 7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겨 가지고 이렇게 요 중에서 내가 가격하고 그다음에 이런 입지 여건 이걸 종합적으로 봐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밑에서 아파트를 쳐다보지 말고요. 위에서 이게 조망하듯이 여러 개를 놓고 이렇게 골라내는 습관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항상 무서운 게, 과거에는 여기 많이 빠졌으니까 이번에는 여기 많이 빠질 거다? 막상 현장 가면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보니까 집값이 빠지고 나서, 급락하고 나서 얼마 정도면 빠졌더라. 이번에는 그렇게 될 거다. 그건 과봐야 하는 거지. 어떡하라고.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다만 이제 그 정도 나무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거지. 들어보고 내가 막상 의사결정 해야 될 거는 이 정도 가격이면 내가 사겠다. 라고 판단이 아마 나중에 설 겁니다. 네. 그래서 다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는
MZ세대들이, 주택시장의 주력 세대인 MZ세대들이 이번에 크게 다쳤기 때문에 다시는 연끌 비토 안 합니다. 패닉 바잉 안 한다고요. 그렇게 떼지어서, 네. 군지변동식으로는 그렇게 안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곧바로 이렇게 막 반등하기보다 아까 욕조형처럼 네. 매물 소화 과정을 제법 거칠 겁니다. 어느 순간 되면요, 더 이상 가격이 안 빠져요. 그 시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빠지면은 이게 지지대가 형성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때 가서 사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폭풍우가 몰려오기 때문에 좀 지하실에 가서 네. 예, 그냥 지켜보고 있다가 폭풍우가 지나가면은 그때 가서 의사결정해야 된다. 지금은 그냥 재밌게 그냥 유튜브만 보시고, 지금은 뭐 네. 굳이 나서서 매수 지금 할까 뭐 내일 할까 이렇게 할 상황은 아닌 거라는 것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네. 아마 다 아실 것 같으니까 그거는 아마 제 얘기만 듣지 마시고 네. 여러 얘기를 들어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객관적으로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요한 그런 것 같아요. 막 지금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너무 안 좋게 얘기를 하고 뭐 몇 년까지 계속 빠진다 그렇게 나오는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망 잘 안 맞습니다. 단기적으로 끊어가지고 현재 그 시장 상황을 잘 분석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대처하시면 좋겠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은 어떻게든 이 부채를 줄이는 그래서 최대한 현금을 확보를 해서 좋은 시기 그다음에 좋은 가격이 왔을 때 잘 여러분께서 선택하시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걸로 생각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또 박사님께서 최근 출간하신 책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MZ세대의 어떤 욕망 구조에 대해서 제가 좀 썼는데요. 그러니까 MZ세대들은 기본적으로 연로족이고 몸테크를 싫어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새집에 대한 선호 현상이 굉장히 강하고요. 또 아파트를 제가 보면은 약간 게임하듯이 합니다. 게임 세대니까요. 그래서 아파트 득템이라고 저는 표현을 했고 그리고 부동산 중독된 세대가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투자 중독된 세대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기성세대의 벽을 단박에 넘으려는 이런 욕망 때문에 돈 되는 건 다 투자하는 세대죠. 맞아요. 네. 그래서 아파트를 그렇게 열광적으로 사들일 가능성은 낮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MZ세대들은 또 도시인 콘크리트 기제입니다. 자연을 더 이상 그리워하지 않는 세대. 아파트와 부동산을 동일시하는 세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MZ세대는 확실히 기성세대와는 좀 많은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압비라고 아까 또 여쭤보셨잖아요. 네네. 이제 안전이 보장되면 훨씬 더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구조라고 보면 되거든요. 가성비는 아시죠? 네.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상품을 말하는 건데 그만큼 이제 가압비 문화가 MZ 세대들이 일종 과잉보 속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앞으로 주거 트렌드를 봤을 때, 부동산 트렌드를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아파트가 여전히 유망한 상품이 될 거다. 예. 그러니까 주거 트렌드는요, 주로 30대 여성분들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예. 소비 트렌드는 20대 초반 여성들이 거의 주도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아파트 문화는 앞으로 더 갈 거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거 단독주택이라든지 전원주택이나 뭐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이런 쪽은 아주 좋은 입지를 빼고는 주거 트렌드를 아파트를 못 따라갈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셀러리맨들은 좋은 아파트 한 채 사는 거를 저는 재테크의 A부터 Z까지라고 봅니다. 요번에 이제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있잖아요. 그 반작용으로 이번에 가격이 많이 떨어진다면은 뭐 좋은 아파트를 하나 사는 기회도 있죠. 그러니까 경제는 양면입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이번에 고금리 쇼크가 어떻게 보면은 내 큰 불행이지만 또 집을 안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또 축복이죠. 특히 이러기 때문에 부동산을 이렇게 뭐 좀 균형적으로 얘기해도 양쪽으로 욕을 얻어먹는 게 그런 얘기예요.
자기 편 들어달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네. 듣고 그런데 싶은 어쨌든 네. 중요한 거는 제가 한마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집값이 급락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고금리 발작이다. 물론 거기다가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고 또 환율이 또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우리 경제에 대한 불안감까지 겹쳐서 뭐 그렇긴 하지만 결정적으로는 금리 쇼크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아마 금리 인상 랠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야 거래가 될 거고, 다만 그게 V자형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MZ세대들이 크게 다쳤기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는 또 이게 디설거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U자형보다 더 완만한 형태, 욕조형 이런 커브가 되면서 좀 회복세로 갈 가능성이 있다. 너무 서두를 거 필요 없다. 네. 분명히 막 더 이상 안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일단은 기다리고 고금리 태풍이 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타이밍을 재라. 그렇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타이밍만 재는데 그것만 아니고 타이밍과 프라이스를 동시에 보는 어떤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 같고, 타이밍을 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머니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머니 로드맵을 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과거에 10년 전과 완전히 다른 양상. 경제는 움직이는 유기체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MZ세대들이 시장을 주도하다 보니까 대형보다 소형이 많이 빠졌고요. 네. 그 다음에 구축보다는 신축이 많이 빠졌고, 그렇죠. 재건축보다는 오히려 일반 아파트가 많이 빠지는 종전의 어떤 그런 고정감정이 완전히 무너지는 어떤 그런 풍경이 나타났다. 네. 이거는 바로 경제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유기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만약 일반 셀러리맨 입장에서는 저는 앞으로 아파트가 가장 유망한 상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바로 30대 여성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거 역사들은 여성들이 만들어 온 역사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부동산 뭐 여러 재테크 별 필요도 없고요. 그냥 좋은 아파트, MZ세대들이 사고 싶어 하는 그 좋은 아파트를 사되, 다만 싸게 사야 된다. 네. 그래서 뭐 경매를 사든 분양을 받든 뭐 아니면은 급금 매물을 사든, 그래서 무조건 싸게 사라. 그리고 또 싸게 사라. 그리고 또 싸게 사라. 네. 싸게 사면 네. 모든 게 용서된다. 제일 중요하죠. 신도 용서한다. 싸게 사면 장땡이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고 시장을 좀 예의주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제가 이제 끝나면 요약을 하는데 워낙 마지막에 요약을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뭐 굳이 덧붙일 말씀은 없는 것 같고, 대신에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은 이 MZ세대가 사실 점점 큰 손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에서. 그런 차원에서 정말 어떻게 본다면은 이 MZ세대의 소비 트렌드, 뭐 심리 이런 것들을 가장 잘 분석해 놓은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사님께서 최근에 출간하신 책,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원갑 박사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